이 아이들은 누구지? 재벌 회장 윤승재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우연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영정 사진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못 낳는다며 집안에서 쫓겨났던 전처의 장례식이 어머니 장례식장 바로 아래층에서 치러지고 있었거든요. 그 조용한 빈소를 지키고 있던 건 상복을 입은 어린 남매뿐이었습니다. 그때 울다 지친 아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윤승재는 숨이 턱 멎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을 못 낳아 쫓겨났던 전처의 장례식장에 왜 자신을 닮은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 건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성그룹의 회장 윤승재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어릴 시절의 자신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승재와 눈이 마주치자 민우는 손님이라고 생각했는지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왼쪽 팔에 걸려있던 상주 완장이 툭 흘러내렸습니다. 어른 팔에 맞게 만들어진 완장이 10살 아이 팔에 맞을 리 없었죠. 민우야, 괜찮아. 옆에 앉아있던 누나 민희가 민우의 흘러내린 완장을 끌어올려 2번 접어 매듭을 묶었습니다. 민우가 윤승재를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울다 쉬어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아요? 승재가 입을 떼려는 순간 민희가 민우의 손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민우야,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우는 바로 입을 다물고 누나의 상복 치마 끝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제야 윤승재는 민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울음을 삼키느라 붉어진 눈가,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10년 전 대문 앞에 짐가방 하나를 든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잡고 서 있던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스쳤습니다. 민희도 윤승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실크로 된 고급 정장, 손목에 화려한 명품 시계, 한눈에 봐도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민희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았고 민희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세요? 승재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한번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승재는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민희가 그 말을 듣고 승재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눈빛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빚을 진 사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민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누나의 옆구리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도 엄마 보러 온 거야? 민희는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승재는 그제야 빈소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식은 음식, 국화 2다발은 꽃잎 끝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구에 펼쳐진 방명록은 텅 비어 있었죠. 위층 어머니 빈소 안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 순간 빈소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비서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민희의 손가락이 동생의 손을 쥔 채로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 단어가 민희의 귀에 박혔습니다. 위층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승재가 손을 들어 비서의 말을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만. 비서는 멈칫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빈소 밖으로 물러섰습니다. 민우가 누나의 옷자락을 작게 잡아당겼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 높은 사람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야, 윤민이. 내 엄마가 마지막에 들고 있던 돈봉투 어디 있어? 민희가 동생을 끌어안은 채로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며칠을 그대로 입은 듯 누렇게 뜬 셔츠 깃에 손목엔 달아빠진 가짜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남동생인 삼촌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선 여자. 삼촌의 아내 민희와 민우의 숙모가 들어왔습니다. 입술엔 빈소에 어울리지 않는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었고 한쪽 팔엔 짝이 안 맞는 큰 가죽 핸드백이 걸려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영정 사진 앞에 잠시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눈은 곧장 입구 옆 부의금함으로 향했고 숙모가 민희 앞으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숙모의 진한 향수 냄새가 민희의 코끝까지 닿았습니다. 민희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삼촌의 손이 부의금함 뚜껑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뚜껑을 더듬듯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들었지? 숙모가 옆에서 바짝 거들었습니다. 여보, 그거 먼저 정리해야 돼. 누가 내? 애들이네. 숙모의 손이 함 뚜껑 쪽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안 돼요. 민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손을 놓고 부의금함 앞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거 손대지 마세요. 민희가 부의금함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함 위에 올렸습니다. 삼촌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야, 윤민이. 내가 뭘 안다고. 어른이 챙겨야지. 삼촌이 민희의 손을 밀어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렸지만 발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누나 쪽으로 다가와 누나의 상복 치마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꼭 쥐었습니다. 누나.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누나가 무너지지 않게 지켜본 동생이었지만 누나가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숙모가 한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니? 그러나 민희는 부의금함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회장 승재가 빈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었습니다. 부의금함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민희였죠. 승재의 손가락이 양복 자락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그 한 발을 그 자리에서 막아 세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셔야 합니다. 국회의원분들 다 도착하셨고 특실에서 회장님 안 계시다고 분위기가. 승재는 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여전히 작은 빈소 안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지?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한 박자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으로 보입니다. 가족. 그 한 단어가 승재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의금함 앞에서 어린 조카에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승재의 발이 빈소 쪽으로 한 발 더 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저 빈소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그 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정희의 남편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빚을 졌다는 말은 이미 했지만 그 빚이 무엇인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였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승재의 발이 그제야 천천히 빈소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승재의 귀에는
아래층의 작은 목소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은 걷었지만 시선은 미니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그 봉투 어디 뒀어? 미니의 손가락이 부익음함 위에서 한번 움찔했습니다. 누나가 병실에서 손에 꼭 쥐고 있던 거, 내가 챙기는 거 내가 봤어. 숙모가 옆에서 핸드백 끈을 고쳐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그거 반지하 보증금이지? 어른이 맡아서 정리해줘야지. 미니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입술이 한번 떨렸습니다. 봉투의 정체를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미니의 어깨를 한번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엄마가 남긴 민우랑 저랑 살 집 보증금이에요. 목소리가 한번 갈라졌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뒤에서 동생이 자기 옷자락을 쥐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숙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보증금 누가 보태줬는지 알아? 그 돈 절반은 우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 청소일과 식당 설거지를 두 곳 뛰어가며 끝까지 혼자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들어오던 엄마의 모습이 미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그 봉투를 미니 손에 쥐어주며 가늘게 떨리던 엄마의 손도 미니야, 이거 절대 누구한테도 주면 안 돼. 너랑 민우랑 살 곳 마련해. 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그 자리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엄마가 혼자 모으신 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숙모가 한번 짧게 혀를 찼습니다. 미니야, 너네 엄마가 너희 둘 키우면서 빚이 얼마나 쌓였는 줄 알아? 삼촌이 옆에서 슬쩍 받았습니다. 내가 사업만 다시 일어나면 너네 둘 학비고 뭐고 다 책임진다. 애들 손에 보증금 있어봐야 뭐가 되니? 그만하세요. 여기 엄마 빈소예요. 그 순간 삼촌이 한 발 옆으로 옮겨 손을 뻗었습니다. 부익음함 뚜껑 위로 손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뚜껑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미니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촌의 손이 이미 함 안으로 들어가 휘젓고 손이 빠져나올 때 안에 든 봉투들이 한꺼번에 딸려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흰 봉투 몇 개. 며칠 동안 들어온 부의금이 전부였습니다. 삼촌이 봉투들을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 그대로 쑤셔 넣었습니다. 안 돼요. 미니가 삼촌의 팔을 잡았습니다. 삼촌이 그 손을 한번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미니의 몸이 부익음함 옆 벽 쪽으로 한 발 밀려났습니다. 미니가 부익음함 옆 벽에 한 손을 짚은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숙모는 빈소 한쪽 구석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옆 작은 상 아래에 놓여있는 검은 책가방. 숙모가 그 가방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미니가 그 발걸음을 보고 그제야 정신이 든 듯 가방 쪽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숙모의 손이 이미 지퍼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가 꺼내졌습니다. 봉투 겉에 미니의 둥글둥글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급식비. 숙모가 봉투를 한번 흔들어 안에 돈을 가늠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종이돈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 따로 챙겨놓은 게 또 있네. 미니가 숙모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숙모. 그건 민우 학교에 낼 돈이에요. 미니의 손가락이 숙모의 손목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숙모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는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누나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 거야.
민우의 작은 목소리가 처음으로 빈소 안에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누나 뒤에 숨어 입을 다물고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거 누나가 놔주려고 챙겨둔 거란 말이야. 민희가 그 자리에서 동생을 한 손으로 막아 자기 뒤로 가렸습니다. 삼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너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 줄 알기나 해? 너네 아빠가 멀쩡히 있었으면 누나가 이렇게 혼자서 새벽 청소나 다니다가 이렇게 누워 있었겠냐고. 민희의 어깨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빈소안 공기가 한순간 멎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민우였습니다. 민우가 누나의 옷자락을 잡은 채로 누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민희가 동생 쪽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의 두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위층 장례식장 특실이었습니다. 회장 승재는 빈소에 앉아 국회의원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었지만 승재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 본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팔을 벌리고 부익음함 앞을 막고 서 있던 민희의 작고 떨리던 등. 회장님? 옆에서 비서가 작게 불렀습니다. 승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래층 빈소 말이야. 그 두 아이 그리고 방금 들어온 그 부부까지 전부 조사해서 올려. 비서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승재가 다시 자기 앞에 빈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민희와 민우는 짐 가방을 하나씩 들고 들어선 곳은 외할머니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첫마디는 환영이 아니었죠. 느 삼촌이 거두자고 해서 받아주는 거지. 나는 너희 둘 보기도 싫어. 새벽 5시 반. 거울 앞에서 정장 옷매무새를 정리하던 민희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엄마의 낡은 검은 정장. 어깨가 한 뼘쯤 큰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안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뒤로 아직 잠든 민우의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그때 방문 앞에 외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민희의 어깨에서 발끝까지 한번 천천히 훑쳤습니다. 엄마 옷 입고 어딜 가? 그 옷 입고 면접 봐봤자 누가 너 뽑겠니? 그 시간에 차라리 시집이나 가. 너 올해 20살이지. 시집갈 나이다. 민희의 손가락이 화장대 위에서 한번 움츠러들었습니다. 민희야, 내 아들, 너 삼촌이 잘 돼야 우리 집안이 사는 거야. 너 삼촌 사업 성공할 때까지 너도 보태야 할 거 아니냐. 엄마 빈소에서 부익음함을 털어간 그 삼촌. 그 삼촌의 사업에 보태라는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삼촌 사업이랑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빈소 며칠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멈칫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너 어디서 말댔구야? 뒤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아서 누나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희가 동생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는 머리맡에 챙겨둔 도시락 가방을 동생 손에 쥐어줬습니다. 민우야, 학교 갈 준비하자. 민우의 작은 손이 도시락 가방을 받았습니다. 민희는 현관에서 민우의 작은 운동화를 먼저 신겨주고는 자기 발에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신던 검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얼굴에 차가웠습니다. 민희는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내렸습니다. 지하철 출구로 올라오니 고개를 한참 들어야 꼭대기가 보이는 거대한 유리 빌딩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문역 검은 대리석에 큰 글씨로 윤성그룹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니가 회전문을 밀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정장 차림 직원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엄마의 헐렁한 정장과 한 치수 큰 검은 구두를 신은 미니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차올랐지만 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면접 시작까지 10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니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쾅! 옆에서 걸어오던 누군가와 어깨가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미니의 몸이 한쪽으로 휘청했고 면접 서류 몇 장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니가 무릎을 굽혀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수 큰 구두가 무릎을 굽히는 사이 한 번 더 헛돌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닥에 서류를 한 장씩 빠르게 모으는 동안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고 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손목에 채워진 묵직한 명품 시계. 며칠 전 엄마 빈소에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미니의 손가락이 서류 위에서 그대로 멈췄고 승재의 얼굴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그러나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한번 가로질렀습니다. 승재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미니 쪽으로 한번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같이 집어주려는 모양이었지만 손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빈소에 미니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셨던 분. 승재가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따라붙은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의 1분 남았습니다. 이사님들 다 도착하셨습니다. 승재가 비서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한 번 더 재촉하자 승재의 발이 그제야 비서 쪽으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미니가 서류를 비닐봉지 안에 다시 담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어지는 승재의 뒷모습이 보였고 비서가 옆에서 무언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빈소에서 한 번 들었던 그 호칭이 다시 한번 귀에 박혔습니다. 그날 엄마 영정 앞에서 큰 빚을 졌다고 말했던 그 남자가 윤성그룹 본사 한가운데에서 회장님이라 불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본 미니가 비닐봉지를 한 번 더 끌어안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5층 콜센터 면접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00명 가까운 지원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니가 비어있는 끝자리로 조용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면접까지 5분 남았을 때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는데 화장실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래의 지원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판기 믹스커피를 마시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까만 정장 입은 애 봤어? 옷 너무 낡았던데. 아, 봤어. 어디서 빌려 입었나? 무슨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 손 씻는 물소리가 두 사람의 작은 웃음에 섞였습니다. 미니의 손이 거울 모서리를 짚은 채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작게 부르르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미니가 가방을 열어 화면을 봤습니다. 민우 담임. 미니가 멈칫했습니다. 받으면 통화가 길어질 것 같았고
못 받으면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 없었죠.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가슴 안쪽에서 한번 부딪혔습니다. 결국 전원 버튼을 눌러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바로 받자고 속으로 한번 다짐했습니다. 잠시 후 면접관 셋이 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부터 자기소개가 시작됐습니다. 전문대 졸업 후 작년까지 같은 업종 콜센터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도 비슷했습니다. 콜센터 경력 2년, 컴퓨터 활용 자격증. 다음 차례는 미니였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미니의 이력서를 한번 훑었습니다. 한숨을 작게 내쉬더니 옆자리 면접관에게 넘겼고 그 사람도 한번 훑고는 안경 너머로 미니를 봤습니다. 윤민희 씨, 학생이 왜 지원하셨죠? 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손을 앞으로 모으는데 손가락 끝이 한번 떨렸지만 머릿속에 누나 빨리 오라던 동생의 작은 목소리가 한번 스쳤습니다. 제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절대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면접관 한 명이 이력서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은 펜을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35층 회의실. 회사 이사가 발언하는 도중 회장석의 승재가 자기 손목 시계를 여러 번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서류를 줍던 작은 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같은 시각 면접장에서 미니가 입을 때려는데 진동이 울렸습니다. 작게 부르르 떨리는 소리였지만 조용한 면접실 안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진동이 다시 한 번 더 길게 울렸습니다. 전화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급한 일 같은데.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잠시 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의심하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동생이 학교를 못 갑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면접관 3명이 서로를 잠깐 봤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접실 문을 닫자마자 가방 안에서 진동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니가 복도 벽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 보호자시죠? 민우 담임 선생님입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담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민우가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어요. 보호자분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니의 손이 휴대폰을 쥔 채로 한번 굳었습니다. 네, 많이 다친 건가요? 애들이 민우 도시락 열어보고 장난친 모양이에요. 민우가 도시락 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끌어안고 버티다가 밀쳐졌어요. 뒤에서 민우의 흐느낌이 더 또렷이 들렸습니다. 담임이 민우에게 휴대폰을 바꿔줬습니다. 누나. 작게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미니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민우야. 누나가 갈게. 금방 갈게. 미니의 눈가가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통화를 끊고는 복도 벽에 짚은 손이 잠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한번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의 끝나고 회장 승재가 자기 사무실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집무실에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장례식장 때 알아보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승재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받아 놓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한정희.
사망 원인 암, 마지막 거주지 빌라 반지하. 다음 장을 넘기자 가족관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민이 20세, 윤민우 10세, 두 아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서가 한 발 옆으로 비켜서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승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민혜 씨가 오늘 12시에 본사 콜센터 계약직 면접을 받습니다. 승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승재의 손이 창틀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승재가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저 면접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목소리가 낮았지만 끝부분이 한번 떨렸습니다. 비서가 잠시 승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의 회장 얼굴이 아니었지만 더 묻지 않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면접실을 나서던 민희에게 합격 통보가 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승그룹 1층 안내데스크 앞에 민희가 서 있었습니다. 신입교육생용 임시 사원증입니다. 교육 끝나기 전까지 목에 걸고 계세요. 민희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서 하얀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고 작은 사진 옆에 이름 3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윤민희. 민희가 그 이름을 손끝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가슴 안쪽이 한번 작게 떨렸지만 민희는 사원증주를 목에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육실에 들어서니 동기 20명 가까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같은 멘트를 반복했습니다. 민희가 헤드셋을 끼고 한 줄 따라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첫 멘트에서 목소리가 한번 살짝 갈라졌지만 곧 진정시켰습니다. 쉬는 시간 민희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월급날. 빨간 동그라미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한 칸 옆에는 민우 생일이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작년에 적어둔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한 봉지에 초 한 개를 사들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 한번 머릿속에서 스쳤습니다. 민희가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한번 지웠습니다. 그 자리에 3글자를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올해는 케이크.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오후 교육 중간 즈음 강사가 갑자기 민희를 불렀습니다. 윤민희 씨? 지금까지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네. 잠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이 오셨다는데. 민희의 손가락이 헤드셋 줄을 쥔 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한철수 씨라고 하시는데. 삼촌이라고. 민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1층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한번 떨렸습니다. 표시등이 5층에서 4층, 3층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사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장례식이 끝난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삼촌이 안내데스크 직원과 무언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희와 눈이 마주치자 삼촌이 반갑다는 듯 한쪽 손을 크게 들어 흔들었습니다. 민희야, 여기야 여기.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 2~3명이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희가 빠른 걸음으로 삼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삼촌, 여기 왜 오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삼촌이 안내데스크 쪽을 한번 흘끗 보고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엄마 장례 내가 치렀잖아.
정리할 게 있는데 너 회사 취직했다더니 연락도 없고. 민희의 손이 사원증주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왜? 회사 사람들은 내 사정 알면 안 돼? 삼촌은 일부러 한 톤 더 높였습니다. 민희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교육장에서 같이 교육 듣던 동기들이 마침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중 두세 명의 시선이 민희 쪽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차올랐지만 민희는 그 두 감정 중 어느 것도 얼굴에 드러낼 수 없었죠. 삼촌, 밖에서 얘기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삼촌의 팔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잡으면 더 큰 소란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못 들은 척 그 자리에서 다시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촌 제발이요. 민희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제야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어슬렁어슬렁 로비 구석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희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삼촌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민희는 서 있었습니다. 야, 윤민이 앉아. 이게 취업했으면서 말도 안 하고. 민희가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너 이제 월급 받는다며. 내 엄마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게 누군데. 사업 잘 되면 2배로 돌려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희는 그 말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면 삼촌이 더 큰 목소리로 받아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삼촌, 부의금함에서 가져가신 돈, 민우 급식비부터 돌려주세요. 민희가 처음으로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삼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민희의 팔 쪽으로 한번 올라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42층 회의실 옆 복도였습니다. 비서가 승재에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 윤민희 씨 보호자라는 사람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승재가 회의실 문 앞에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한철수 씨라고 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승재가 회의실 쪽 문에서 시선을 거두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재의 손이 양복 자락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승재가 한 발을 때려는데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내가 내려가면 무슨 자격으로 막지. 가슴 안쪽에서 2가지 생각이 한번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로서 뛰어가고 싶은 마음과 아직 아버지라고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으로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 쪽에서 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희 팔 쪽으로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희의 어깨가 한번 굳어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사원증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승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평소 회의실에 들어설 때의 차분한 걸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삼촌의 손이 민희 팔 쪽으로 가던 도중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삼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재를 봤습니다. 승재가 삼촌의 시선을 받으며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직원 개인사를 로비에서 떠들 장소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삼촌은 승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 손목에 채워진 명품 시계, 수행 비서까지. 그쪽이 누구신데 끼어듭니까? 비서가 한 발 나섰습니다. 윤성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삼촌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회장이라는 단어가 박힌 후였습니다. 윤민희 씨는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민희가 그 자리에서 승재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민희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승재의 대답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 계약직 하나 이름까지 외우시나 봅니다. 둘이 무슨 사이지? 삼촌이 승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규 채용자는 회장님께 보고됩니다. 옆에서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며 받았습니다. 삼촌은 다시 민희를 쳐다보고는 입꼬리는 비스듬한 채였습니다. 민희야, 회장님이 너를 왜 챙기는데?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바닥을 한번 탁 마주치며 자세를 풀었습니다. 뭐, 오해 살 일이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갈게. 목소리가 한 톤 가벼워졌습니다. 민희야, 월급날 다시 보자. 민희가 입을 때려는데 삼촌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삼촌의 발걸음이 회전문 쪽으로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가는 도중 한번 승재 쪽을 흘긋 돌아봤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비스듬한 채였습니다. 로비에 잠깐 정적이 들어찼습니다. 민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재도 민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정적이 들어찼고 그 정적 안에 묻고 싶은 말과 답하고 싶은 말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어느 쪽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승재가 입을 떼려는 순간 민희가 이미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승재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남자, 오늘부터 동선 다 추적해. 어디서 자고, 어디서 돈을 받고, 누구를 만나는지. 비서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윤민희 씨, 콜센터 교육 끝나면 어느 부서로 배치되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승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가락 끝이 양복 자락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늦은 밤 승재의 집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 폭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승재의 시선은 그 야경 쪽으로 가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 로비에서 본 민희의 작은 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채였습니다. 똑똑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추가 조사 내용입니다. 삼촌 동선과 자금 흐름 그리고 한정의 시 추가 자료입니다. 비서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보시면 회장님께서 따로 확인하고 싶어 하실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승재가 비서를 한번 봤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알겠네. 나가 있게. 승재가 봉투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머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그 짐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채였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승재의 시선이 첫 장을 넘긴 순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윤민우. 이름 세 글자가 보고서 맨 위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 출생일이 까만 글씨로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한쪽 모서리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가 한번 살짝 구겨졌습니다. 민우의 출생 날짜.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도 모르게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10년 전 그 해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날, 한정희가 민희의 손을 잡고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승재가 그 날짜를 손가락 끝으로 짚은 채 천천히 시선을 보고서 위 출생일로 옮겼습니다. 쫓겨나고 7개월 후, 승재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자 뒤로 몸이 한번 휘청 기댔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다며 쫓겨난 아내가 그 집을 나온 뒤 혼자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집안대를 끄는 며느리. 승재의 손바닥이 책상 위를 한번 쾅 쳤습니다. 책상 위 빈 잔이 흔들렸고 옆에 놓여있던 펜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텅 빈 집무실 안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승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의 사본이 보고서 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한정희가 시댁에서 쫓겨난 지 2달이 지난 날짜였고 한정희도 그날까지는 몰랐다는 뜻이었죠. 시댁 거실에서 도둑이라는 말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딸 손을 잡고 그 집을 걸어 나오던 그날 한정희의 몸 안에는 이미 그 집의 아들이 자라고 있었고 한정희 자신도 모르는 채였습니다. 2달이 지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정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승재가 그 자리에서 입을 한번 다물었다 떼었습니다. 연락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도둑이라 부르고 딸을 망신이라 부른 그 집에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시댁이 다시 자기를 부를 게 아니라 아들만 데려갈 것이 뻔했죠. 승재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고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거실 한가운데 회장 승재의 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낡은 자개 보석함이 들려 있었고 그 보석함을 박 여사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더니 이제 집안 물건까지 손대? 박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혔습니다. 저 아닙니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그러나 박 여사는 그 목소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빚이 얼마나 쌓였길래 가문 물건에까지 손을 대. 딸 하나 낳고 집안대를 끄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도둑질까지.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옆에 10살의 미니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치맛자락 위에서 한번 미세하게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거실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승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승재의 얼굴 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승재가 입을 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기도 모르게 발끝으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가 한 번 더 한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딸 하나 낳고 집안 망신시킨 애까지 데리고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마. 현관문을 나가는 동안 누구도 두 사람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그 거실에서 한정희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쫓겨난 게 아니리 아들을 품은 채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승재가 다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한정희는 민우를 낳은 직후 위암 진단을 받았고 두 아이들을 삼촌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암보험금을 삼촌이 사업에 쏟아부어 망하면서 민희는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 고등학교 때는 야간 편의점에서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승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민희에게, 민우에게. 문고리에 손이 닿았지만 그 자리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가서 내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어떻게 그 작은 얼굴 앞에서 꺼낼 수 있을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승재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한번 떨렸습니다. 민희에게 가서 내가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문 배달을 다니고 야간 편의점에서 새벽 2시까지 서 있는 동안 아빠는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그 이름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갖다 댈 것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승재의 시선이 문고리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비워둔 그 10년의 무게를 그 두 아이 앞에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정희에게는 사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던 날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의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새벽 청소와 식당 설거지를 다니고 위암 진단을 받고도 두 아이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은 채 빈소의 두 다발 누런 국화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승재의 손이 문고리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손이 그대로 자기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두 손바닥이 얼굴을 한번 감쌌고 그 사이로 짧은 숨이 한번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그 한마디가 빈 집무실 안에 그대로 울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벽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2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민희 첫 월급날. 그리고 그 옆에 민우 생일 케이크 사기. 민우가 그 달력 앞에서 손가락으로 케이크 사기 글자를 한번 만져봤습니다. 누나가 새벽에 새로 쓴 글자였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야, 삼촌이야. 누나는 회사 갔지? 민우가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삼촌이 신발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한 발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선이 방 안을 한번 빠르게 훑었습니다. 삼촌이 달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희가 첫 월급 받는 날이네. 목소리가 한 톤 가라앉았습니다. 시선이 옆 글자로 옮겨졌습니다. 케이크? 누나가 너한테 케이크 사준대? 웃음끝이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민우야, 누나가 한 달 월급으로 케이크 사주고 나면 뭐가 남는지 알아? 월세 내야지, 너 급식비 내야지. 그거 사면 누나 또 굶는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민우의 작은 가슴을 한 번씩 눌렀습니다. 삼촌이 식탁 쪽으로 다가와 회사 서류를 손으로 들춰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가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서류를 가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보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민우야, 누나한테 전해. 첫 월급 받으면 삼촌한테 먼저 와서 의논하라고. 신용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삼촌이 알아봐 줄게. 삼촌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한번 돌아보더니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민우 혼자 남았습니다. 작년 생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나가 편의점에서 사온 초코파이 한 봉지에 작은 초 한 개를 꽂아주고는 작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민우는 좋아하는 척 웃었지만 초를 끄고 나서도 한참 동안 빈 포장지 끝을 만지작거리며 있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동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7개. 작년에 누나가 산 초코파이 한 봉지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동전을 한 줌 모아 손에 쥐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나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케이크 안 사도 돼. 나 초코파이 사올게. 누나가 이 문자를 보면 화를 낼 것 같았지만 민우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배터리 표시가 빨갛게 떠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어디 뒀는지 잠깐 생각하다가 일단 누나가 오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민우가 작은 외투를 한 벌 입었습니다. 작년 누나가 사준 외투인데 어깨선이 살짝 안 맞기 시작한 옷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은 흐린 날이었습니다.
골목 끝 하늘 한쪽에서 작은 빗방울 몇 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성그룹 본사 콜센터 교육실이었습니다. 미니가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 앞에서 같은 고객 멘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둔 가방 안에서 진동이 한번 울렸습니다. 미니가 헤드셋을 한쪽 귀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휴대폰을 잠깐 꺼냈습니다. 화면에 민우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누나 케이크 안 사도 돼. 내가 초코파이 사올게. 미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즉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민희 씨? 강사가 책상 사이에서 한번 불렀습니다. 미니가 그 자리에서 한번 멈춰 강사 쪽을 돌아봤습니다. 동생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니가 더 듣지 않고 교육실 문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사가 한 번 더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42층 집무실이었습니다. 승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본 그 보고서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비서가 평소와 다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한 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5층 교육실에서 윤민희 씨가 방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동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승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한번 꽉 짚었습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한 박자 휘청할 것 같았습니다. 차 준비해. 오늘 일정 다 미뤄.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니가 우산도 없이 골목 안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이 한쪽 열려 있었고 안에 동전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끝 편의점 쪽으로 뛰었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면서 머리가 한쪽 어깨로 젖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 직원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살쯤 되는 남자아이, 조금 전에 안 왔어요? 초코파이 사러 왔을 텐데. 직원이 한 박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 그 작은 친구. 1시간쯤 전에 왔다 갔어요.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미니가 골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편의점 옆에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벤치 위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니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휘청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벤치 쪽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작은 외투가 비에 젖어 어깨가 한쪽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손에는 비닐에 쌓인 초코파이 한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케이크 안 사도 돼. 나 초코파이 있어. 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옷자락이 비에 젖은 바닥에 닿는 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두 손이 민우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한 사람이 우산을 든 채 내렸습니다. 승재였습니다. 승재의 시선이 벤치 위 두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비에 젖은 작은 외투, 손에 쥔 구겨진 초코파이 한 개, 무릎을 굽힌 누나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승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미니가 민우의 어깨를 안고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민우야, 일어날 수 있어? 응. 민우가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한 번 휘청했습니다.
손에 든 초코파이가 그 자리에서 벤치 옆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우야. 민희가 다급히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민우의 손끝을 잡았는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승재의 발걸음이 그제야 두 사람 쪽으로 빠르게 옮겨졌습니다. 들고 있던 우산을 두 사람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야 돼요. 승재가 자기 코트를 한 번에 벗었습니다. 그 코트를 민우의 어깨 위에 덮으려는데 민희가 그 손을 한 번 막으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승재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민희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승재가 처음으로 민희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진 한마디였습니다. 민희의 시선이 승재 쪽으로 한 번 옮겨졌습니다. 그 시선 안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다시 흔들렸지만 민희는 그 감각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먼저였습니다. 민희가 민우를 다시 안았습니다. 민우의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승재의 코트가 민우의 어깨 위에 덮였습니다. 승재가 무릎을 굽혀 민우를 직접 안아 올렸습니다. 차 안에 민우를 눕혔습니다. 민희가 그 옆에 올라탔습니다. 민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서가 앞자리에서 휴대폰으로 어디론가 빠르게 연락을 했습니다. 네, 회장님 차량입니다. 응급실 바로 받아주십시오. 10살 남자아이 의식이 흐리고 체온이 낮습니다. 차창 너머로 빗줄기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가 멈췄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승재가 직접 차 문을 열고 민우를 안아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에 민우를 옮겨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희가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의료진이 민우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을 시작하는 사이 간호사가 민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접수 창구에서 서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민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접수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입원 동의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민희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한 글자를 적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재의 손이 그 자리에서 민희의 손을 한 번 막았습니다. 민희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민희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 아이 보호자 누구시죠? 민희가 직원 쪽을 봤습니다. 승재가 천천히 입을 떼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민희의 손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펜이 손가락 사이에서 한 번 미끄러져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승재 쪽을 봤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승재가 민희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입을 다시 떼는데 한 박자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민희, 내 아버지이기도 하다. 민희의 손이 접수창구 가장자리를 한 번 짚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휘청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가슴에서 흔들리던 그 감각의 답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빚을 진 사람이라던 그 한마디, 그 빚이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한 번에 이해됐습니다. 민희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접수창구 위에 한 손을 짚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 안쪽에서 간호사 한 명이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 학생 보호자분, 처치실로 잠깐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동해 받을 게 몇 가지 있어서. 간호사의 시선이 두 사람을 한 번 훑었습니다. 누구를 호명하는지 잠깐 헷갈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잠깐 같이. 간호사가 승재 쪽을 봤습니다.
그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미니의 어깨가 한번 굳었습니다. 아버님, 미니가 처음으로 승재 쪽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란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승재가 입을 때려는데 미니가 한 번 더 말을 이었습니다. 미니야, 미안하다. 승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 옆에 있어야 해서 가볼게요. 돌아가세요. 미니가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승재가 한 발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니가 한 박자 멈춰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승재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끝이었습니다. 자판기 옆에 그림자 하나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삼촌이 민우 처치실 쪽을 한참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의사 한 명이 응급실 직원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윤민우 군 보호자라는 윤승재 회장님 명의로 정정됐습니다. 삼촌의 시선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삼촌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천천히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가늠하던 그림이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 번 했습니다. 역시 긴가민가 했는데. 삼촌이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빠져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윤성그룹 본사 12층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서가 막으려는 손을 삼촌이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회장님, 잠깐 대화 좀. 승재가 책상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를 향해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들여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삼촌은 소파에 허락 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리를 한번 꼬고는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먼저 인사가 늦었습니다. 민우 외삼촌 한철수입니다. 목소리가 어제까지와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제 누나가 그 집에서 쫓겨난 뒤 저희가 10년 동안 그 두 아이를 거뒀습니다. 누나 약가, 민우 분유, 미니 학비 다 저희가 보탰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의 입에서 그 거짓말이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승재가 의자 팔걸이를 한번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삼촌이 가죽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키운 값이 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이제 나타나셨으니 그 비용부터 정리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재가 그 종이를 한번 봤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즘 기자들이 재벌가 혼외자 이야기를 좋아하더군요. 죽은 전처, 숨겨진 아들, 외면한 남편. 기사로 나가면 윤성그룹 주가가 얼마나 빠질지 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승재가 한참 동안 삼촌의 얼굴을 봤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승재가 비서를 한번 봤습니다. 비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취가 시작된 지 이미 한참이었습니다. 승재가 비서에게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파일 가져와. 비서가 옆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뭡니까, 그게? 삼촌이 한번 헛웃었습니다. 승재가 봉투에서 첫 번째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삼촌의 입가에서 헛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정혜 씨 사망 다음 날 인출된 한정혜 씨 명의 보험금. 그 돈이 한철수 씨 사업 계좌로 입금된 기록.
삼촌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굳었습니다. 승재가 그 종이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우 초등학교 비상 연락망. 보호자란에 한정의 이름과 민희 이름만 있습니다. 당신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린이집 시절 보호자 4일란에 적힌 이름은 전부 윤민희. 한정혜 씨 입원 동의서 보호자란도 전부 윤민희. 당신이 보호자였다는 기록은 20년 동안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삼촌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건 다 회장님 쪽에서 만든 자료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승재가 마지막 묶음을 꺼냈습니다. 당신 사업계좌 채권자 명단 7군데에서 추심 중입니다. 그중 2군데는 한 달 안에 형사 고발 예정이고요. 승재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비워둔 자리에 당신이 들어와 있던 것. 그게 죽을 만큼 부끄럽습니다. 승재가 한 발 삼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민희한테, 민우한테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삼촌이 회장실을 나오자 문 앞에 검은 정장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법무팀이었습니다. 그 옆에 정복 차림 경찰 2명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삼촌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뭡니까? 비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한철수 씨, 한정혜 씨 사망 후 보험금 횡령, 미성년자 협박, 갈취 혐의로 조사 협조 요청입니다. 민우가 내 조카요. 내 핏줄이라고. 그 이름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승재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승재가 삼촌 쪽으로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한 톤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름 다시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법무팀 한 명이 삼촌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삼촌이 끌리듯 회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 안에 잠시 정적이 들어찼습니다. 승재가 책상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지 않은 채 한 손을 책상 모서리에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그 자리에서 한번 떨렸습니다. 비서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민희 씨,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회장님. 승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가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대학병원 6층 소아병동 복도였습니다. 민희가 자판기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2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였습니다. 어제부터 잠을 1시간도 못 잔 얼굴이었지만 등은 평소처럼 곧았습니다. 승재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희가 고개를 들어 한번 봤습니다. 잠깐 앉아도 되겠니? 승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희가 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재가 한 칸 떨어진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아나마. 승재가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무엇으로 갚는다고 해도 갚아지지 않는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한다. 민희의 시선이 무릎 위 자기 손가락 위에서 한번 움찔했습니다. 민희야. 승재의 목소리가 한번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된다. 평생 안 불러도 된다. 그래도 이제는 보호자 역할은 하게 해줄 수 있겠니? 민희가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쥐어졌다가 풀렸습니다. 승재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깨면 들어가도 되겠니? 승재가 한 박자 뜸을 들이고 물었습니다. 민희가 한참 만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 작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한번 가만히 두드려졌습니다. 승재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박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지 망설이는 자세였습니다. 민희가 한번 봤습니다. 시선이 그 자리에서 잠깐 머물다가 작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승재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침대 발치 쪽으로 한 발 한 발 옮겼습니다. 안 그러면 민우가 깰까봐 발소리를 죽인 채였습니다. 침대 발치에 도착하자 승재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작은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누나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이 천천히 침대 발치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승재의 시선이 그 작은 얼굴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한 번 더 입을 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병실 안에 그 한마디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물음표가 붙은 한마디였습니다. 승재가 그 자리에서 한 박자 굳었습니다. 입을 떼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재가 천천히 무릎으로 침대 쪽에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작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승재의 손등 위에 한번 살짝 닿았습니다. 승재의 손이 그 자리에서 한번 떨렸습니다. 민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선이 두 사람의 닿은 손 위에서 한참 머물렀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 작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가 퇴원하는 날 오후였습니다. 승재가 민우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매대 위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손에 들어가는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민희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누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케이크야. 민희가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승재가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우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누나의 눈을 한번 보고 그 옆에 승재를 한번 봤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 승재가 작은 목소리로 한 줄 불렀습니다. 민희도 따라 한 줄 불렀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편의점 초코파이 하나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초 하나를 꽂아놓고도 민우는 마치 진짜 케이크인 것처럼 웃어주었죠. 그때 민희는 속으로 수십 번 말했습니다. 내년엔 꼭 진짜 케이크를 사줘야지. 동생 생일에 미안하다는 말 대신 축하한다는 말만 해줘야지. 그 약속이 이제야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희는 포크로 아주 작은 조각을 떠서 민우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생일 축하해, 민우야. 민우가 케이크를 받아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 맛있다. 그 한마디에 민희의 입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승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새집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승재의 집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조명, 흰 커튼,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민우는 신발 한 짝을 손에 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여기서 자도 돼? 그 말에 민희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민희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앞으로 여기서 잘 거야. 민우는 그제야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새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였습니다. 이불이 너무 따뜻해서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아서였습니다. 민우는 몇 번이나 몸을 뒤척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희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능 원서 접수 안내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민희는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이지만 그런데 민희에게는 낯선 칸들이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누나 공부해? 민희는 놀라서 화면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해보려고. 민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나도 옆에서 숙제할래. 민희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잠시 뒤 승재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식탁 앞에 앉은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승재는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 두 잔을 데웠습니다. 컵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민희는 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도 승재에게는 너무 큰 시작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조금씩 서툴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질 무렵 민희는 수능 접수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민우가 옆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제 대학생 되는 거야? 민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 몰라. 공부 많이 해야 돼. 민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조용히 할게. 승재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도 공부해야지. 민우는 작게 투덜거렸고 민희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거실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승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전처 한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걸 안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뒤늦게나마 피부치를 알아보고 아이들의 곁을 지키겠노라 다짐한 아버지의 참회가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선생님들의 든든하고 정겨운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 지금까지 도란도란 인생 스토리였습니다.